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현신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사실 최근 한 2, 3년간 동일한 주제로 두세 번 발표를 하다 보니 이 굉장히 질환이 좀 드물고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발표를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과 또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좀 챌린징하게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오토이뮨 디스오더로 스페시픽 클러팅 팩터에 대한 서큘레이팅 오토 안티바디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혈 질환이 되겠습니다. 시비어하고 라이프 트레이트닝한 블리딩을 보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모탈리티가 30에서 40%까지 도달하는 질환입니다. 팩터 8과 그 이니비터가 생기는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가 가장 흔한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팩터 8은 이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고, 이게 프로테올라이트 클리비지를 거친 후에 그 액티베이티드 팩터 9과 그리고 팩터 10과 결합을 해서 팩터 10을 액티베이티드 폼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에서 생성된 오토 안티바디는 이런 팩터 8이 팩터 10 그리고 액티베이티드 팩터 9과 인터랙션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의 진행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에피데미올로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요 레지스트리 데이터들은 브리티시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있고, 또 유럽에서 500명 정도의 비교적 대규모 환자들을 모았던 이치2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있고, GTH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유니폼으로 IST 프로토콜을 진행했던 유럽의 또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레지스트리와 미국의 HTRS 레지스트리가 있고, 저희가 2020년에 여러 병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데이터를 55명 정도 모아서 퍼블리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평균 진단 연령은 약 70세 전후가 되겠고, 남녀 비는 비교적 동일하지만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포스트파툼 케이스 때문에 여성 환자들의 인시던스가 좀 높은 편이고, 60대 이후에는 남녀 비가 동일하고 나이에 따라서 그 인시던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반 질환에 대해서 좀 보시면 동반 질환이 없는 이디오패스 케이스가 50%를 조금 넘고, 동반 질환으로 많은 것이 말리그넌시와 오토이뮨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컨디션으로 다뤄진 것들 중에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 중 하나가 코비드 19 백신 접종 이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널 오브 스롬보시스 앤 헤모스테시스의 케이스 레포트가 되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케이스에서는 파이자 백신 접종 1차 후에 9일 뒤부터 이제 전신에 브루이즈가 발생했고, 2차 접종 후에 팔, 다리에 더 헤마토마가 악화되었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11.6, APTT 115초로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가 의심이 되었고, 이니비터 타이터가 80 BU/DL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프레드니솔론 고용량 치료 후에 안티바디 이라디케이션이 잘 된 케이스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비드 19 백신 케이스가 보고된 바가 있고, 이전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이후에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가 발생했던 사례가 한 2케이스 정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사진처럼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는 대부분 소프트 티슈 블리딩에 의한 브루이징이나 머스큘러 블리딩 그리고 뮤코잘 블리딩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래서 멜레나나 헤마추리아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비율도 30% 정도 되고, 레트로페리토니얼 블리딩도 약 20에서 30% 정도로 빈도가 꽤 높은 편이지만, 이제 관절 강내 출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의 시비어리티는 대부분 70% 이상이 시비어 블리딩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혈 증상들과 함께 APTT 연장을 보이는 케이스가 있을 때, 저희는 다음 단계로 APTT 믹싱 테스트를 확인을 해서 APTT 연장이 믹싱 테스트에서 커렉션이 되지 않을 때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를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APTT 연장이 있는 케이스의 진단 과정에서 컨제니탈 팩터 디피션시라든지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 그리고 헤파린 컨타미네이션 등의 가능성을 배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믹싱 테스트에서
넌 커렉션인 경우에 다음 단계로 팩터 A 액티비티의 감소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컨퍼머티브 테스트로 팩터 A 이니비터를 베세스다 어세이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믹싱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이 믹싱 테스트는 문제가 스페시피시티나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 검사여서 이런 검사의 절차나 수행 과정에 따라서 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믹싱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믹싱 테스트 혼합을 한 직후에 APTT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플라즈마 샘플을 37도에서 2시간 정도 인큐베이션을 한 후에 인큐베이션 뒤에 APTT의 교정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환자의 이니비터는 타임과 템퍼러처에 디펜던트해서 혼합 직후에는 APTT가 교정이 되지 않고 한두 시간의 인큐베이션을 거치면 APTT가 교정이 되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인데요.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억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믹싱 테스트에서 혼합 즉시, 직후와 그리고 인큐베이션 후 2가지 경우에서 모두 교정되지 않는 APTT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PTT 믹싱 테스트를 2단계로 인큐베이션을 하기 전후로 진행을 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믹싱 테스트는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를 진단을 확진을 한다거나, 이게 APTT 믹싱 테스트의 양상을 보고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진단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 스페시픽하거나 센시티브한 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믹싱 테스트에서 때로는 교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있으면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를 배제를 하면 안 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확진을 위한 검사로 팩터 A에 대한 이니비터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경험이 더 적었을 때에는 APTT가 이제 빨리 저희가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 인큐베이션과 포스트 인큐베이션 검사를 보고 둘 다 교정이 되지 않는 소견이 있어서 이분은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경우 이제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도 양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팩터 A 이니비터가 양성으로 보고된 환자가 있어서 이렇게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와 팩터 A에 대한 안티바디가 같이 존재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APTT만 가지고, 이 믹싱 테스트만 가지고 진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컨제니탈 팩터 디피션시의 경우에는 인큐베이션 전후에 APTT 믹싱 테스트가 전부 커렉션이 되는 소견을 보이고,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의 경우에는 이제 직후에는 커렉션이 되지 않고 인큐베이션 후에도 커렉션이 되지 않는 소견,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경우에는 직후에는 커렉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큐베이션 후에는 안티바디의 작용으로 인해서 커렉션이 되지 않는, 이런 소견을 통해서 초기에 간별 진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별 진단의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확진을 위한 검사는 팩터 A에 대한 액티비티 및 이니비터 어세이입니다. 그래서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 환자는 팩터 A의 활성이 감소하지만 이제 일부 환자들에서는 약 1에서 5% 정도로 일부에서 검출 가능한 팩터 A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이것은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오토 안티바디가 그 세컨 오더 카이네틱스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오토 안티바디는 타입 2 카이네틱스를 보여서 인큐베이션 타임에 따른 레지듀얼 팩터 A 액티비티의 감소가 초기에는 급격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정도가 이제 느려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 오더 카이네틱스로 인해서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에서는 레지듀얼 팩터 A 액티비티가 인비트로에서 일부 측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측정되는 팩터 A 액티비티가 블리딩 리스크의 감소와 코릴레이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듀얼 액티비티가 있다고 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 있겠고, 그렇다면 팩터 A 액티비티가 무의미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에 블러드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12주까지 코아귤레이션 팩터 액티비티를 시리얼하게 측정을 하고 그 정도를 1%, 5%, 20%, 50%를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팩터 액티비티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현저히 블리딩 레이트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고 1% 미만인 경우에는 블리딩 레이트가 7배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저희가 환자들을 봤을 때 팩터 액티비티가 1% 미만인 환자들은 블리딩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다만 레지듀얼 팩터 액티비티가 남아있다고 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치료하면서 이런 50% 이상, 이것이 파셜 레미션의 기준인데요. 50% 이상 회복하면 어느 정도 블리딩 리스크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에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지혈 치료 부분에서 리콤비넌트 펄사인 팩터 8 제제인 수속토코가 알파에 대한 내용과 팩터 8 미메틱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인 에미시주맙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치료는 대규모 이제 질환의 발생률이 낮고 환자의 진단 시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컴패러티브 스터디보다는 엑스퍼트 레커멘데이션과 임상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20년 헤마톨로지카 저널에 발표되었던 이제 인터내셔널 레커멘데이션이 있겠습니다. 치료의 중요한 두 가지 스트래티지는 블리딩 컨트롤과 이니비터 이레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블리딩 컨트롤을 위한 치료가 즉각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니비터 이레디케이션을 통해 정상적인 지혈 과정을 회복하는 치료가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저는 사실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게 즉각 같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중증 블리딩을 동반하고 이제 sepsis라든지 환자의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환자들이 있을 때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음부터 안티바디 이라디케이션을 위해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모 회사에서 주최했던 심포지엄에서 티에다라고 독일의 이 대가를 만나서 좀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제 보통 5, 6일 정도는 지혈 치료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이제 지혈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티바디 이라디케이션을 위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사용을 시작을 한다는 좀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티바디 이라디케이션까지는 짧게는 3주, 길게는 뭐 3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초기에는 좀 더 헤모스타틱 트리트먼트에 집중을 하고 이후에 안티바디 이레디케이션에 대한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모스타틱 트리트먼트로 권고가 되고 있는 약제는 바이패싱 에이전트인 리콤비넌트 팩터 7인 노보7 그리고 APCC 제제인 페이바, 리콤비넌트 펄사인 팩터 8 제제인 오비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먼 팩터 A 컨센트레이트는 이제 다른 옵션이 언어베일러블하고 로우 안티바디 타이터일 때만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티바디 타이터가 5베세스다 유닛 이하인 환자에서는 이제 바이패싱 에이전트가 퍼스트 라인으로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1차로 일단은 팩터 A 컨센트레이트를 쓰고 이제 반응이 없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바이패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패싱 에이전트로 리콤비넌트 팩터 7과 APCC 제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이렉트하게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에피커시나 세이프티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약제 모두 약 80에서 100% 정도의 헤모스타틱 에피커시를 보이고 있고 리콤비넌트 팩터 7의 경우는 하프라이프가 짧아서 2-3시간 간격으로 자주 투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PCC의 경우에는 DIC가 있는 환자들에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 암내직 리스폰스를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약제 모두 언더도징 또는 오버도징에 대해서 레버러터리 모니터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에서 리콤비넌트 팩터 7의 에피커시는 약 80에서 100% 사이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APCC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데이터들에서 89에서 100% 정도로 좋은 에피커시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헤모스타틱 트리트먼트를 할 때 세이프티 이슈 중에 하나가 스롬보틱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치2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는 리콤비넌트 팩터 7의 경우에는 약 2.9%, APCC의 경우에는 4.8% 정도에서 스롬보틱 이벤트를 보고를 한 바 있었고, 특히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가 고령 환자들에서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스롬보시스 리스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리콤비넌트 팩터 7이나 APCC가 워낙 고가 약제이다 보니 이제 도징이나 스케줄 그리고 듀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량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 리콤비넌트 팩터 7의 이니셜 도우주는 대부분 90 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로 정해진 용량 범위로 투약을 하고 있었고, 투약 횟수는 대부분 15회에서 20회 사이가 많았고, 투약 일수는 한 3에서 5일 정도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정리했던 저희 코리안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의 경우에는 평균 투약 일수가 12일, 투약 횟수가 30회로 이런 외국의 다양한 연구 데이터들에 비해서 투약 일수와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외국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블리딩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헤모스타틱 에피커시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약을 좀 더 오래 길게 씀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의 엑스퍼트에게 물어봤을 때도 이제 3, 4일은 자기도 좀 짧은 것으로 느낀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하루 이틀은 고용량으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후 3, 4, 5일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을 해서 평균 한 5일 정도 용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가 브레이크스루 블리딩이 없다면 그 정도의 용량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적절한 투약 스케줄, 감량 스케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헤마톨로지컬 발표된 레코멘데이션에 이제 퍼스트 라인 헤모스타틱 세라피로 추가된 것이 리콤비넌트 펄사인 팩터 8입니다. 돼지의 팩터 8의 단백질 서열은 사람의 것과는 A2, C2 도메인의 서열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약제이고, 이 수속토코그 알파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의 장점은 팩터 8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고, 다만 치료 전과 치료 과정 중에서 리콤비넌트 펄사인 팩터 8에 대한 안티바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약제는 프로스펙티브 싱글암 스터디에서 헤모스타틱 에피커시를 입증을 하였는데, 이제 시리어스 블리딩이 있는 환자를 인로를 하였고, 리콤비넌트 펄사인 팩터 8 타이터를 확인을 해서 안티바디 타이터가 20 비율을 넘는 환자는 익스클루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전체 28명의 환자 중에서 24명에서 지혈이 되는 결과를 보여서 86%의 헤모스타틱 에피커시를 보여주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4년에 US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약제 사용을 위해서는 팩터 8 액티비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과도한 액티비티 상승이 되지 않도록 용량을 좀 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케다 약제인데 아직은 언어베일러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의 치료 약제로 승인이 된 약은 아니지만 이제 컨제니탈에서 많이 사용되고, 컨제니탈에서 사용 빈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약제인 에미시주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미시주밥은 팩터 8 미메틱 안티바디입니다. 이런 팩터 8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약제의 기전 때문에 이 약제가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었고, 그간 이제 간간히 케이스 레포트만 있던 중에 2021년에 스롬보시스에는 2021년에 블러드 저널에 12명의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환자를 에미시주맙으로 치료한 데이터가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코모비디티로 인해서 IST의 금기인 환자들에서 에미시주맙 과 함께 리툭시맙 기반의 저강도 면역 억제 요법을 사용을 하였고, 에미시주밥 투여 이후에 1에서 3일 이내에 APTT가 정상화되었고, 지혈효과 측면에서는 메디안 1.5일 이후에 바이패싱 에이전트의 중단이 가능했으며, 이런 항체 제거 측면에서는 팩터 8 액티비티가 50% 이상 회복되는 PR 획득에 메디안 115일이 걸렸습니다. 에미시주맙의 총 투여 기간은 메디안 31일이었고, 블리딩이나
스롬보 엠볼리즘으로 사망한 케이스는 없었고 브레이크스루 블리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블리딩으로 인해 바이패싱 에이전트를 투약받고 있는 상태에서 에미시주맙의 투약을 시작을 하였고, 에미시주맙은 첫 2주간은 3mg/kg로 위클리로 투약이 되었고, 이후에는 1.5mg/kg로 3주 간격으로 투약을 하였고, 투여 용량은 휴먼 레진을 이용한 크로모제닉 어세이로 팩터 A 액티비티를 모니터링하며 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패싱 에이전트를 1.5일 후에 중단할 만큼 대부분 환자에서 좋은 헤모스타틱 에피커시를 보였고, 또 이런 에미시주맙은 서브큐 테라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OPD 베이스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코모비디티가 동반된 환자들에서 이 연구처럼 리툭시맙을 포함한 저강도 면역 억제 요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레미션을 획득할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28일째 오버올 서바이벌 레이트가 92%였고 사망이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에드버스 이벤트로는 마이너 스트로크와 뉴트로페닉 sepsis가 있었으나 두 케이스 모두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에미시주맙이 프라미징한 약제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이제 어떤 환자에서 에미시주맙을 사용할지, 그리고 적절한 치료 용량 및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정해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향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뮨 서프레시브 세라피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레코멘데이션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를 했을 때 안티바디 이라디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고위험군을 선별을 해서 그 환자들에서는 처음부터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리툭시맙을 병용하여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군이라 함은 팩터 A시 1% 미만이거나 팩터 A 안티바디 타이터가 20 BU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전 IST의 이슈를 보면은 스테로이드 단독에 비해서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리스폰스 레이트이 좀 더 높지만 이제 GTH 트라이얼 등에서 IST로 인한 인펙션 관련 모탈리티가 약 14% 정도 되어 있어서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병용 투여했을 때 이런 인펙션 및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상당하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TH 트라이얼에서는 팩터 액티비티가 1% 이상인 환자들 이상이면서 이니비터 타이터가 20 이하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단독만 사용해도 3주 이내에 PR을 획득하는 환자가 51%이더라라는 결과를 보고를 한 바 있고, 여기서 이제 팩터 액티비티가 1% 미만이거나 이니비터 타이터가 20을 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 레커멘데이션에서는 하이 리스크 그룹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최근에는 팩터 A 액티비티나 안티바디 타이터에 따라서 IST의 인텐시티를 좀 다르게 하는 스트래티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외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다음 약제가 리툭시맙입니다. 리툭시맙은 리스폰스 레이트가 60% 정도이고 이제 리스폰스를 획득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획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평균적으로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제 톡시시티가 낮고 코모비디티가 동반된 고령 환자들에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이 리툭시맙 치료 이후에 스테이블한 CR이 유지된다는 점이 이 약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퍼블리시된 데이터들에서 리툭시맙을 퍼스트 라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구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 후 팔로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R 획득 후에도 약 1에서 2년간은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에서 재발률이 약 12에서 18%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재발하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미디안 220일, 대부분 1년 이내에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Unexplained Prolonged APTT 소견과 함께 블리딩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어콰이어드 헤모필리아 A를 의심을 해야 하고,
APTT 믹싱 테스트의 결과와 무관하게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는 팩터 A 안티바디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되는 즉시 지혈을 위한 치료가 시작이 돼야 하며 지혈 치료와 함께 안티바디 제거를 위한 IST를 시행해야 하는데 팩터 A 액티비티가 1% 미만이거나 이니비터 타이터가 20 이상인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와 더불어 처음부터 리투크시맙이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병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